이게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근데 직장인이랑 좀 다른 게 이거는 부동산의 차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차이. 아, 직장인은 이제 어쨌든 적어도 고정 수입이 계속해서 직장인은 한 200 벌어도 좀 생활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좀 경비를 많이 대주는 편이잖아요. 뭐 직장이 좀 약한 데는 그렇겠지만, 근데 좀 괜찮은 직장은 뭐 식대라든지 뭐 전화비, 활동비, 뭐 교통비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은 뭐 그런 비용을 다 내 돈으로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님 만나면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지출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핸드폰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 핸드폰비 워낙에 네. 통화료를 쓰니까. 네, 보통 남들 5만원, 10만원 나오는 건 막 2, 30만원. 근데 그거 다 지금은 뭐 약정에서 네, 지금은 이제 전화비가 많이 싸졌지만 요금제로 해가지고 네, 무제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제한 해도 아니요, 그 16년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네, 저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네. 그 이제 부동산 그 업만 해서는 그런 약간 네, 불안했어요. 좀.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부업을 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달에는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이면 적자야. 80만 원. 가게 월세가 40만 원인데. 근데 어떤 달은 500만 원. 요렇게 초창기 때. 내 부동산 한 1년 차에서 2년 차 때. 이때는 사장 1년 차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고정 수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고정 수입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부동산에서 고정 수입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월세 관리하고 이런 거가 고정 수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지금 우리 이 방사에서 보면 그 건물 관리를 해주고 월세 관리 해주고 세입자 관리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시작된 거. 그때 부동산 시작했을 때는 그걸 안 하셨던 거예요? 시작했을 때 내가 무슨 건물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목표가 생긴 거지. 내가 우연히 이제 그 시공업 하는 다가구를 이제 시공하고 다니시고 파시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께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천안이나 평택 가보면 다른 지역 가보면 이렇게 부동산들이 건물을 관리해 주더라. 건물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들이 별로 없었죠. 네.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이천에는 거의 없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오면은 그냥 해주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아예 해주는 그런 게 없었고. 네, 저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죠. 전문적으로라는 게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기본 부동산.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이제 건물에서 이제 뭐 하자 전화가 온다던가, 그리고 뭐 입주 퇴거 한다던가. 그럼 입주 퇴거 시에는 저희가 이제 공과금 정산을 원래 임대인이 하잖아요. 공과금 정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서울에서 이제 사는데 다 이제 집주인하고 연락하지 부동산하고 연락하는. 그렇죠. 계약서 쓸 때만 하고 다 집주인이랑 직접 연락하죠. 맞아.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집주인이? 불편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는 뭐 약간 뭐 하나 망가져도 고쳐달라는 게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그치? 진짜 고쳐줄까? 안 고쳐줄 수도 있겠지? 하면 고민, 쓸데없는 고민?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건 세입자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고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말 한마디에. 근데 저희를 통하면 그런 부분도 적어지고 저희가 완충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부동산이 그런 거를 해주고 뭔가 관리비를 받는 거죠. 관리비? 예, 그러면 건물 그래서 관리비가 한 동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보통 집주인들이 따로 뭐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관리인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주들이 건물 한 동에서 월세 2, 300 나오는데 관리인을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 월급이 100만 원 이상인데. 근데 거기 입주자들은 다 관리비를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잖아요. 관리비가 이제 원룸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데 그 관리비가 뭐 인터넷비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인을 두고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관리인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100개 동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개 호수. 100개 호수. 그러니까 100가구가 넘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관리인 월급 200 정도 주고 쓸 수 있는 거지. 뭐 10가구, 20가구 임대인이 관리인을 쓸 수가 없다. 그런 거에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어차피 부동산하고 고객을 응대하니까 내 고객이 내가 관리하는 좋은 곳에서 임차인이 되면 그리고 내가 임대인이랑 친해지면 임대인 컨트롤이 되잖아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게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진상 임차인도 있거든요. 말썽 피우고 가고 그러면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연체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다 제가 걸러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방만 빼는 게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 방을 빼다 보니까 애초에 고객일 때부터 선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도 이상하면 어떡하겠어요? 직원들이 방을 안 빼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렇죠. 안 주겠지. 그러니까 임대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 방 내놓으려고요. 그럼 임대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만 보고 손님을 넣잖아요. 다른 부동산들은. 맞아. 그럼 불만이 그쵸? 생겨나고. 근데 저희는 다 아는 임대인, 그 사람의 어떤 재산 내역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고객의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보고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럼 좀 안정적이다. 그쵸. 성사율도 높고 고객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 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죠. 이 임대인이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 시간대는 원래 전화를 못 받아요. 안 받은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대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뭐 저는 약간 그쵸. 전세 사기 이런 거에서 되게 그쵸. 안정. 저희도 그래서 임대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요거 방이 너무 많이 전세로 돌아가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또 임대인을 설득해서 안 빼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임대인이 연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 전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실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거는 고정수입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고정수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더니 이제 건물을 내가 팔게 되잖아. 우연히. 처음에 5억 5천짜리 11가구짜리를 팔았어요. 하자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팔고 후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근데 그 고객님이 지금 15년 동안 제 고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하자나도 제가 가가지고 제가 직접 다 고쳤어요. 왜냐면 돈이 들면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5억 5천이라는 돈을 샀는데 나를 믿고 샀는데 자꾸 하자 비용이 나오니까 그분도 화가 나고 나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수도꼭지 고치고 짜잘한 건 내가 다 고치고 큰 것만 이제 맡기고. 네, 그런데도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전 명절날도 동파나면 명절에도 나가서 막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만원, 관리비 10만원 받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내가 사준, 그렇죠. 제가 또 판 건물도 많고. 제가 그래서 지금 100개 동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월 고정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가 관리비에서 충당이 돼요. 1,000만 원이 월 1,000만 원? 네. 관리비로만. 그러면은 월 1,000만 원이면 한 지금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어서? 100개 동 정도? 100개. 네. 가구 수로는 한 1,000개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관리하고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단지도 관리하고 있고 다가구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상가, 다가구, 전원주택 단지도 관리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방사에 오게 되면 이천시 부동산에 오게 되면 거의 보통 이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이 방사가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토지도 인허가 붙어서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종합부동산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고정 수입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네. 고정 수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사무실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고정 수입은 그러면은 고정 수입으로 한 게 그럼 임대 관리, 그럼 그쵸. 이제 물건 관리 그쵸.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또 있을까요? 고정 수입. 이제 고정 수입은 아닌데 이제 부수입이 좀. 부수입? 네. 부동산들은 이제 좀 부수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절세해 줬다던가. 그럼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정해진 건 없는데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나 이거 세금 줄일 수 있으면 내가 어차피 내는 세금 박 사장한테 좀 줄게요 이러면 저희가 또 세금 컨설팅도 해드리고 굳이 또 이제 돈을 안 받더라도 애초에 매입 당시부터
매입 당시부터 세금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컨설팅료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 수입이 아니라 약간 주수입. 제가 컨설팅 비용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네, 그거는 이제 그때 협의. 상대적인 거. 예, 예. 협의하고 어떤 제 마음의 기준은 있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고. 예.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고정적인 부수입도 좀 있어요. 한 달에 한 100에서 300 정도. 그게 뭐냐면은 뭐 이제 업체를 이제 저희가 또 부동산 하다 보면 열세부터 해서 이사업체부터 해서 뭐 법무사, 변호사 뭐 여러 업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업체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도 또 부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임대관리,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거기에 이제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러니까 계약 외 업무니까 이제 그걸 업체나 아니면 혜택을 보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더 주시는 거죠. 수수료 외 수입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의 업무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제가 이제 대출을 많이 소개하면 저한테 이제 수수료를 주세요. 그 소개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도. 은행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정해진 거야. 그 수수료를. 은행 입장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안 주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왜 하냐면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이 잔금을 정확하게 완성을 시키려면 고객들은 항상 그런 대출도 서투르거든요. 맞아. 이사 많이 다녀요? 이사 많이 다녔었죠. 그럼 많이 다녀봤자 많이 다녀봤자 몇 년에 한 번 아니에요? 뭐 2년에서 5년. 그쵸. 그러면 이사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이사 전문가가 되지. 5년에 한 번씩 가는데 이사 전문가가 돼요? 아니. 이사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주 다녀보면 이제 뭐 어떤 게 좀 많이 알겠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큰일이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갔던 데를 또 가는. 그쵸. 왜 그러냐면 부동산 업자는 한 달에 20-30번의 이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죠. 뭐부터 준비하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쵸. 그리고 보통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는 그 부동산에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대로 안 하면 소개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어쩔 수 없이 업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전문가가 되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협력업체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협력업체. 네. 그러니까 내 업체를 늘리는 게 사업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방사